돈을 벌어도 원금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스페인 왕실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요. 가장 많은 은이 생산되는 것은 옛날에 잉카 제국이 있던 이곳입니다. 페루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마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리마에서 은이 이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서 육지로 이쪽으로 옮기면은 여기서 쿠바의 하바나를 들렸다가 스페인에 있는 세빌리아로 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원래 전통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을 그냥 유럽으로 가져 들어가지 말고 유럽에서 진짜 비싼 물건을 갖다가 사가지고 배가 들어가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을 실은 배가 여기 들렸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빠집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요. 태평양을 가로질러다가 중간에 괌이라는 아름다운 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괌에 있는 양민들을 학살하고요. 쭉 가가지고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이 항로를 갖다가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들은요, 스페인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배는 스페인 소속이었는데 대부분의 일꾼들은 어디 소속이었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네덜란드는 밀물 썰물이 굉장히 세고요. 미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해협 그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살이 빨라서 네덜란드에서 돛담배만 몰고 다니던 사람들도 항해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 황실이 네덜란드, 스페인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황제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선원들을 스페인 배에 싣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해요. 스페인이랑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종교적인 이유로 결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이 스페인 함대가 가지고 있던 전 세계 항로에 대한 핵심 노하우, 어디에 무슨 무역항이 있고 어떤 아이템이 있고 저 태평양과 대서양의 물살, 그 노하우가 다 그대로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떤 생각을 하냐? 거대한 은행가와 황실이 장사를 주도하니까 얘네들이 독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를 유지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돈은 많이 벌되 나라가 돈을 벌어야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은행가가 돈을 못 벌게 하겠다. 그래서 왕이 있던 자리를 또 다른 인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사람인 사람, 법인이라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